자, 금산 흑삼 소개하겠습니다. 자, 흑삼 천과 선물 세트. 인삼 좋은 건 누구나 다 아시지만 흑삼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흑삼은 인삼을 여러 번 반복해서 찌고 말리는 과정을 통해 만들어진 것인데요. 겉이 검게 변해서 흑삼으로 불립니다. 9번 찌고 9번 말리는 과정을 구증구포라고 하는데, 구증구포의 과정을 통해서 흑삼은 그냥 인삼보다 훨씬 많은 유효 성분을 가지고요. 인체 내부의 흡수율도 더욱 올라가고 맛도 홍삼에 비해서 쓴맛이 덜합니다. 특히 몸에 열이 많아서 인삼을 먹기 어려운 분들, 그리고 갱년기의 중장년에게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설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이번 설에는 국내산 흑삼을 꿀에 당침이 뭐냐면 인삼 뿌리에 당류 성분을 침투시켜서 가공 처리하는 것인데, 이게 당침에서 제조한 금산 흑삼의 흑삼천과 선물 세트를 강력하게 추천합니다. 흑삼이 한 뿌리씩 진공 포장돼 있어서 섭취와 휴대가 간편하고요. 남녀노소 누구나 맛있게 흑삼을 즐기실 수 있습니다. 게다가 흑삼이 통째로 10뿌리 포장이라서 선물용으로도 좋습니다. 자, 흑삼 천과 선물 세트 30g 10개 49,000원. 30g 20개 91,000원입니다. 자, 쇼핑이 후원이다. 김영민닷컴에서 만나보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아유, 손님 잘 드시네요. 네, 맛있네요. 좀 더 드세요. 이것도 있어요. 아니, 이거 뭔가 느낌이 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렇지. 네. 이것도 있었네. 이 흑삼. 흑삼, 네. 안 쓰네요, 생각보다. 제가 예전에 좋아요. 술안주로 홍삼을 많이 먹었거든요. 술안주로요? 근데 홍삼도 먹고 나면 열이 나. 그럼. 네. 아, 좋네요. 네, 힘이 맞아요. 납니다. 네. 잠시 후 안양스마트 금융위원 특별세를 시작하겠습니다. 저희의 첫 번째 프로모션 자율주행 셔틀입니다. 이번 달 야심차게 준비한 프로모션 제품들입니다. 모두 무료로 제공해드리겠습니다. 렛츠고!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그 사람에게 묻고 싶어요. 당신은 왜 정치를 하냐고. 대통령을 하고 싶어서? 그렇죠. 대통령 하고 싶어서 하는 거죠. 글쎄요. 대통령이 돼서 뭐 하겠다는 생각은 없어요. 그분은 대통령이 되는 것 외에는 관심이 없는 것 같아요. 난 그분한테 좀 묻고 싶습니다. 왜 당신이 정치를 해야 하는지.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동지로 맞아들였다가 지금은 다 떠나보낸 거 아닙니까? 그 주변에 그 세 사람 남았잖아요. 권은희, 네. 이태규, 그리고 한 분은 누군지 모르겠습니다. 김윤은 아니고. 김윤은 아니고. 누구? 김윤. 같이 하는, 방송 같이 하시잖아요. 김윤이 그 예전에 민주당에 있었죠? 예. 아, 그거 기억하세요? 아우, 저는 친해요. 아, 그래요? 안지 한 15년 넘었어요. 아, 그래요? 예. 전우영 교수하고 또 같은 서울대. 예, 거기. 동기라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동기요? 네, 동기야, 동기. 유명한 서울대 이제 운동권이고, 그래서 옛날 대우그룹 특채된 운동권들 있잖아요. 네. 그쪽 출신인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왜 그렇게 됐어요? 참 표현이 그런데 이 엘리트들이 왜 나만 왜 출세 못해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자꾸 이제 주류가 된 사람들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하고 한탄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사사건건 트집 잡는 진중권 케이스라고 저는 보여져요. 진중권 케이스, 장기표 케이스 이런 케이스들이죠. 참, 그런 사람들 보면은 왜 이렇게 자기들이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유시민 작가가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이 40%가 넘으면은 위험하다. 왜냐, 내부 단속이 안 된다. 선대위가 개판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적정한 비율로 지지를 얻는 것이 후보에게도 캠프에게도 도움이 된다. 그렇죠. 이런 견해는 어떻게 보세요? 요거 이제 그 기준을 설 이후부터 이제 40으로 올라가면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아, 예,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좀 빨리 오르는 게 좋다. 그 생각인데, 그래야지 이런 단일화 이런 게 힘을 못 받거든요. 그렇지. 예. 근데 지금 상황이 그렇지 않으니까 천천히 오르면서 40 넘으면 된다. 저는 그렇게 봐요. 지금도 당선 가능성으로 보면 그냥 이대로 되면 이긴다니까요. 네. 이대로? 예, 알겠습니다. 이대로 윤석열이가 뭐 멸공 뭐 이런 그렇죠. 걸로 뭐 사람들 자극해가지고 고정 지지층들을 다시 끌어모으려고 한다. 뭐 그 계략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근데 이미 한번 실망한 여론 다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멸공 이런 식으로 나와버리면은 다 못 돌아와요.
아이고 저는 꼴값 떠는구나 하면서 또 아예 그냥 중도로 가거나 투표를 포기하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데 그래서 그쪽이 더 마음을 얻을 일은 없겠지만 이재명 후보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 것일까? 지금 이제 사실 또 이재명 후보는 지지율이 빠지는 건 또 아니에요. 빠지진 않아요. 거의 탄탄합니다. 절대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요. 네. 탈모 이런 거 보세요. 네. 탈모 정책으로 한 1, 2% 올랐다고 칩시다. 네. 정확하게 자기 이익관계에 의해서 오른 득표예요. 네. 이게 빠질 수가 없어요. 3% TV를 보고 자 주식하는 사람들이 나의 경제적 이익관계에서 정확하게 오른 사람들은 절대 빠지지 않습니다. 다져진 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위기는 있더라도 이렇게 폭락하는 일은 존재하지 않는 겁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우리 이제 연령별 투표율이나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해보잖아요. 네. 지금 투표율 예측해서 지금 여론조사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은. 네, 그렇죠. 인구 비율에 의해서 지금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 하면은 이재명 후보가 지금도 현재 지지율보다 한 2, 3% 더 나오는 상황일 거예요. 다만 이것이 확실히 이긴다라고 가정을 한다면은 40, 한 2, 3% 정도 가야지 제가 금방 이야기했던 것처럼 2, 3% 더 나온다고 하면 45% 정도 되는 거거든요. 다자구도에서 어쨌든 간에 한 45% 인상돼야지만이 이길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좀 미흡한 측면이 있습니다만은 절대 이게 뭐 부족한 건 아닙니다. 60일 전 여론조사를 보면요. 네. 문재인 대통령 29%, 박근혜 대통령 그렇게 잘 나갈 때도 36%밖에 안 됐어요. 그러네요. 절대 이게 적은 게 아닙니다. 그때는 이제 안철수 삼지대가 좀 사이즈가 컸었고요. 네. 그래서 그때랑 지금이랑 비교하기는 좀 어렵고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이재명 후보가 이제 좀 이길 수 있는 근거를 대라고 하면은 저는 40, 50대, 특히 이제 40대와 50대 초반, 그리고 직장인, 화이트 칼라와 블루 칼라. 여기가 지금 한 번도 진 적이 없어요. 여기가 빠져나가지 않으면은 결국에 그게 이제 여론 선두층이거든요. 거기가 다 나머지 여론을 끌고 가게 돼요. 대선 때는. 그래서 저는 화이트 칼라가 강력한 지지층이 지금 되고 있다라는 것 자체만 보더라도 이길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네. 예전에 이제 저희가 보통 연령대별 경계선을 어느 정도 잡으면 45세 정도 잡았거든요. 근데 2017년 대선은 50세까지 올라갔어요. 지금은 거의 55세도 이재명 후보를 더 많이 찍어요. 맞아요. 거의 57, 8세까지 갔을 겁니다. 아마 그 분기점이. 60대 초반까지도 이재명 후보를 제법 선호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위로의 과거의 스윙보트 연령대는 굉장히 높게 지금 올려서 전선을 형성해 놓은 거예요. 연령대별 전선은. 그런 부분에 있기 때문에 20, 30대에서 과거에 어느 정도 수준을 회복을 한다면은 어려운 선거는 절대 아니에요. 이 지금 상황이. 그렇죠. 60대 이상 층들 1,000만이 넘습니다. 그렇죠. 이분들 마음을 좀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그래서 그 뭐 노인 연금 발표한 게 있었던 것 같은데 저쪽에 갔구나. 참 윤석열 후보가 그거 했어요. 맞아요. 윤석열 후보가 그 고령층에 대한 거를 공약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네. 일단은 그 고령층은 이재명 후보가 좀 낯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지껏의 지금까지의 민주당 후보의 느낌은 좀 아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그렇죠. 예. 네, 그리고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 그 미디어 구조상 경기도 지사를 하더라도 중앙 언론에 나오기가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인지도도 아직은 좀 생각보다는 고령층에 좀 낮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직접적인 그 스킨십 사모님이 지금 이렇게 계속 다니실 것 같은데 결국에는 이제 마음을 잡는 거는 선거에서는 그냥 손 한번 잡아주는 거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일정을 좀 많이 꾸준히 하시는 게 저는 지금 좋지 않을까. 이제 고령층도 좀 구별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나이 연령대를 네. 구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제 우리가 그 노령연금이나 이런 거 많이 줬잖아요. 그런 정책들, 노인복지 정책들 민주당 계열에서 많이 했는데도 표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노동정착이라는 게 존재해요. 재밌는 건데 일자리가 있으면 진보정당을 찍어요. 근데 일자리가 없어져가지고 6개월만 지나면 보수정당을 찍어요. 이게 재밌는 통계가 있어요.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노인 일자리 정책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죠. 좀 연금을 주는 것보다도 파트타임이라도. 그렇죠. 노인 일자리 정책을 지금 우리 정년이 보통 이제 60세 정도인데 65세에서 그래서 아래로 70세까지 내려갔어요. 정년이 지금. 그러니까 지금 고령화 세상이기 때문에 저는 한 70세까지 일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서 일부 노동 유연성이 이제 적용될 수밖에 없는 직장에 있어서는 고령층들도 일할 수 있는 일자리 문제를 저는 해결해 준다면은 이게 가장 큰 득표력이 될 것 같아요. 획기적인 모든 노인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일자리 대책을 네. 내놓는다면은 좀 새로운 바람을 일으킬 수 있지 않을까요? 일으킬 수 있을 것 같네요. 네. 요즘에 60세면은 청년입니다, 청년. 청년이에요. 청년입니다. 70세, 80세도 건강하신 분들이 많이 건강하시죠. 계신데 이분들을 그냥
집에서 쉬어라. 저희 아버지 85인데 염색하고 나오시면 60대로 보이십니다. 그래서 전에 오상호 의원이 한번 저희 김용민 TV 나오셨는데 본인 세대가 이제 은퇴하는 사람들이 많은 세대인데 이 세대들은 꼼짝없이 집에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된대요. 이런 분들을 끌어내서 여기저기 멘토로 네트워킹을 한다면은 그렇죠. 아주 훌륭한 그런 우리 사회의 스승들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들에게 일자리도 주면서 어떤 자신의 자아 성취감도 높여주고 또 아울러 후대에게는 도움을 주는 이런 네트워킹의 기법들을 잘 한번 보완해 본다면 일본이 이제 그 제조업 그 위에 재성장화 제도약의 핵심이 정년 연장이에요. 정년 그렇죠. 연장이고 퇴직한 사람들을 다시 이제 제조업 일자리로 투입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만들어졌는데요. 이번에 저기 이재명 후보가 내는 경제 공약 중에 저는 딱히 마음에 드는 게 뭔가 하면 디지털 전환. 흔히 하는 게 이제 스마트 팩토리거든요. 스마트 팩토리를 통해서 과도한 육체 노동이 없더라도 기술과 경험이 있으면 계속해서 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낸다면 지금 외국인 노동자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대신하고 있는 3D 업종을 충분히 저는 노인형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그렇게 하려면 이제 교육 분야를 좀 강화를 그렇죠, 해주면 그렇죠. IT나 이런 쪽에 대한 교육을 좀 지원을 많이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래서 하여튼 뭐 노인층들까지 공략을 해야 되고 여성층이 아직 저의 그 고정적이다시피 했던 전통적 민주당 지지 여성 유권자층이 잘 오지 않는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40대 이상층은 이재명 후보와 관련한 문제에 있어서 40대 이상층이 아주 그 비토가 세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가 더 많이 결집시키냐 이 싸움인데 지금 이제 문제되는 거는 2030 요 세대거든요. 네. 결집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후보를 지지하는 게 아니고. 그렇죠. 결집이 그러니까 그 제가 보기에는 이제 수도권의 뭐 호남 향후회 같은데 이런 데가 약간 이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지역구별로 지역위원회 차원에서 이제 각 향후회 조직에 대한 걸 조금 더 세게 강화를 하고 있다고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2030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공약으로 승부 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30대 여성층을 놓치면 20대는 좀 오기 힘들다고 하더라도 30대가 그래도 여성층이 와주면 되는데 여기가 좀 안철수 이번처럼 간다든지 이러면은 조금 흔들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근데 30대 여성층은 결국 공약으로 승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특히 맘카페나 이런 데서 이런 공약을 계속 꾸준히 알려주고 또 학교 3시까지 학교 통일시키는 이런 거 되게 그거 굉장히 먹어주는 공약입니다. 네네 그런 거 그리고 예. 이제 보육을 좀 강화시켜주는 거 이런 거 해주면 그리고 또 경단녀에 대한 어떤 일자리 지원이나 이런 것도 같이 곁들여지면 저는 30대 여성까지는 좀 지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참 쉽지 않은 부분인 것 어렵긴 같아요. 어려워요. 이미 그래서 제가 이제 이대남의 활성화 정도, 보수적 이대남의 그쵸. 활성화 정도, 그렇죠. 왜냐면 이게 연동시켜 버리니까 네. 그 활성화 정도를 한번 정말 통계를 한번 보고 싶다는 이야기를 저도 드리는 건데요. 과거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문재인 대통령 잘생겼잖아요. 호감도가 있잖아요, 그죠? 호감도라는 것이 20, 30대 여성층들에게 굉장히 소부력이 있었다. 그쵸. 이렇게 보여주고요. 그리고 또 본인이 또 페미니스트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런 시대였고 노무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노무현 현상이었어요. 사회적 전환점을 스스로 만들어버린 스스로가 스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넘어섰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이재명 후보가 이 두 사람과는 결이 좀 달라요. 그런 측면에서 20, 30대 여성들에게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데 결국 저도 똑같이 뭐 정책이다 이런 이야기 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좀 더 임팩트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참 일단 좀 스피커들이 옆에 붙어줘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너무 지금 혼자 뛰는 게 아직도 있어, 진짜. 외로운 것 같아요. 저쪽은 뭐 원희룡도 있고 계속 붙는 이준석도 사람들이, 있고. 예, 이준석도 있고 이 스피커들이 좀 꽤 있어요. 되게 여러 명하고 싸우는 느낌이에요, 사실은. 그 엄청난 스타인 노무현 옆에도 그 당시에 유시민도 있었고 그쵸. 정동윤도 네. 있었고 추미애도 있었고 맞아요. 스타 군단들이 있었거든요. 우리 알겠습니다. 뭐 현근택이라도 현근택 대변인. 현근택 요즘 뭐하나 진짜. 이게 좀 크려고 하면 키워주질 않는 것 같아요. 아, 그런 게 있어요? 네. 민주당 좀 그게 좀 더 심한 것 심한 같기도 것 해. 같아요. 그리고 세대 연구를 너무 안 해요. 정당이 세대 연구를 좀 열심히 해야 되거든요. 굉장히 지금 많이 다른데 그 연구가 많이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아, 참. 지금 자기를 이재명 지지자다, 혹은 윤석열 지지자다, 이렇게 밝히지 않는 샤이 이재명이 더 많습니까? 샤이 윤석열이 더 많습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샤이 윤석열이 더 많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지금 막 활성화는 되고 있지만 네.
이게 이분의 바닥을 다 봤잖아요. 네, 이분이. 그래서 지지한다라고 말하기가 이재명 후보는 그래도 일을 잘한다라는 거는 다 인정을 하거든요. 그리고 선거 경험, 정치 경험이 많다라는 것도 인정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는 이거 맡겨놨다가는 물가에 어린애 내놓은 것보다 더 불안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말 메시지 나오는 게 너무 그 단계를 다 뛰어넘어가지고 그냥 푹 올라가고 막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내가 지지한다라고 나는 지지하더라도 다른 사람한테 지지하라고는 말 못하겠다. 이게 계속 나와요. FGI 같은 데 보면. 네, 알겠습니다. 이재명과 윤석열을 지지하는 이유를 놓고 봤을 때 이재명은 자체 발광, 네. 윤석열은 반사형이다. 그러니까 뭐 결국에는 이제 반문정서에 이제 기대는 반사형이라면은 안철수는 그 반문정서에 기대는 윤석열의 인공- 기대는 또 윤석열 반사형이다. 네. 이런 얘기인데 아니 그 반사형이 승리하는 경우도 있습니까? 그런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보통 이제 총선 같은 경우에는 정권 심판론이 네. 훨씬 더 먹히죠. 예. 왜냐하면 이제 국회라는 거 하는 것은 집행기관이 아니잖아요. 집행기관이 아니라 감시, 견제기관이기 때문에 행정부에 대해서 심판하자, 대통령에 대해서 심판하자 이런 취지에서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정권 심판론이 먹히는데요. 대통령 선거는 전형적인 집행권을 가진 미래지향적인 선거예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정권 심판론이 이게 이제 거의 없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만 처음 해갖고 대통령 되셨지 그 외에는 거의 대체로 2번씩은 한 것 같아요. 이명박도 처음 하고 대통령 된 거죠. 예, 그 두 사람 빼고는 대부분은 다 2번 이상 오랜 기간 노출이 되고 있었던 분들이고 전부 다 정치를 오랫동안 하신 분들이에요. 그런 걸로 치면 이명박하고 좀 비슷하다고 해야 될까요? 윤석열 후보. 근데 이명박 후보는 그래도 뭔가 공약을 사람들이 혹할 정도의 사술이 좀 가미되었을 정도의 공약을 냈거든요. 근데 지금 윤석열 후보 공약은 이게 너무 좀 사술이 아무리 사술이 있다고 해도 좀 넘어가기가 어려워요. 조악한 이게. 장난감. 조악한 그렇죠. 이게 조악한 장난감. 저거 갖고 어떻게 이거 나라를 운영할 수 있을까? 그 말을 들으면 그런 걱정이 생기는 거죠, 지금. 그래요. 하여튼 뭐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제 자체 발광을 해왔고 그리고 뭐 사실 선거 전에 들어와가지고 정책이나 노선에 있어서는 이제 차별화를 했지만은 상대 후보에 대한 비난, 네거티브 이런 건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이재명 후보 본인으로서는 물론 캠프에서는 이런저런 현안 대응을 했지만은 그 대응들도 보면 되게 대통령의 자격됨, 대통령 후보의 자격됨, 대통령 후보 부인의 자격됨 이런 것들을 따져 물었던 것이고요. 근데 현안 대응팀에서 너무 점잖게 대응하고 있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도 그런 좀 지적이 들면서 내부에서 좀 있더라고요. 네. 너무 낮은 로키로 넘어간 거 아니었냐. 이게 뭐 다른 것보다도 네. 이슈가 될 만한 어떤 그런 언론들이 그냥 다 뭉쳐버리면은 전혀 화제도 안 되고 그냥 잠깐 하다가 만 돼. 사실 좀 제기하는 것들이 이제 공응지구 등 윤석열의 처와 또 장모의 그런 잘못과 관련해서 비리 의혹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문제 제기한 건데 이게 잘 불붙지가 않아요. 이 어떤 선거 전략상으로 이런 사람들이 청와대 가면 안 된다라는 국민들의 어떤 염려를 좀 불타게 할 만한 그런 이슈들이 잘 생산되지 않는 것 같아서 그게 좀 아쉬움이 있더라고요. 미디어가 그걸 안 쓰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써야 되는데. 아니 그 대장동은 시간이 갈수록 이재명 후보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비리가 전혀 상관이 없는 걸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이것도 보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은 여전히 70%는 이재명이가 뭐 해먹은 거 아니냐 이렇게 의심하고 있고요. 이걸 또 저희가 또 열심히 또 떠들고는 있습니다만은 근데 언론들이 그렇게 의혹만 제기하고 나중에는 뭐 의혹들이 부풀려진 것이다라고 또 추가로 해명하거나 혹은 뭐 이걸 바로잡거나 이런 것들을 하지 않으니 말이죠. 그러니까 이 미디어 환경이 진짜 좀 많이 안 좋긴 한데 그래서 유튜브라든지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밈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민주당 그 지금 홍보 전략을 보면 그런 게 좀 많이 약하긴 약한 것 같아요. 이게 눈에 딱 들어오는 그런 홍보 영상이나 이런 게 좀 없어요. 저도 이제 오늘 월요일 날 정책 관련해서 민주당 TV를 좀 활용을 하려고 하니까 너무 많이 이야기 돼 있다 그러더라고요. 예약이요? 예. 그리고 사실은 과거의 OPS의 전통적 조직 개념을 대체하는 게 SNS예요. 그런 부분으로는 좀 더 이 선거운동의 포션을 좀 옮겨줬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래도 좀 잘해야 될 텐데. 자, 근데 이번 주말에 뭐 하나 좀 사건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주말에요? 네. 아세요? 네, 아시는구나. 예. 이건 좀 어떻게 사안이 전개되느냐에 따라서 또 다를 수 있을 텐데, 도저히 안 되겠다. 라는 아마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도저히 뭐 하나 또 터지는군요. 뭐 하나가 또 나올 것 같습니다. 근데 당연히 나와야 할 것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뭐 없는 얘기를 지어내거나 제가 이제 요즘 레거시 언론들의 분위기가 조금씩 변화하고 있는 거는 좀 느껴집니다. 아니 자기들도 이 나라를 사랑한다면은 아니 이게 진짜 상태가 심각한 사람을 대통령이 되게끔 만드는 건 좀 너무한 거 아닙니까? 이 나라를 사랑하진 않죠. 그래요? 그분들 이 나라를 사랑하진 않는데 예. 해도 안 될 것 같으니까 못 이길 것 같으니까. 아니 국정 운영 자체가 불가능할 사람을 대통령 앉히면은 곳곳에서 사고가 터지고 그 사고가 자기와 자기 가족에게 미칠 여파가 있을 텐데 그 사고라고 하는 게 뭐 어떤 물리적 참사 이런 것이 아니더라도 나라 경제라든지 안보라든지 그래도 뉴스거리만 많이 나오면 좋아할걸요? 그럼 좋아합니까? 그런 분들이 저는 많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에 그 돈 누고 영화 보면서 네. 지구가 멸망하든 간에 대통령은 권력 지키기에 여념이 없고 자본가는 돈 벌기 바쁘고 언론은 뉴스 따기 바쁘고 그래서 결국은 지구가 멸망한다 그 이야기잖아요. 그 보면서 야 한국 사회의 언론도 비슷하겠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이고 그래요. 뭐 어쨌든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또 새로운 어떤 여론이 형성되고 가면 그 설까지 언제인가요? 설이 2월 1일인데요. 2월 1일. 예, 28일이 마지막 금요일입니다. 아 그렇군요. 연휴 들어가기 전. 그러면은 다음 주군요. 다음 주가 주. 이제 설 전 마지막 일주일인데 3주 정도 남았습니다. 이 3주 동안에 여론이 어떻게 전개되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간이 아닐까 싶고 뭐 열심히 또 저쪽은 또 이재명 후보를 씹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네거티브가 정말 확실한 무언가가 아니라면은 이제 이재명을 네거티브로 어떻게 해볼 생각은 안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은데요. 지금 뭐 이미 다 나올 거 다 나왔고요. 대장동 하나, 네. 그거 하나 남은 것 같은데 그래서 김만배 씨가 뭐 이재명 지침에 의해서 했다라고 얘기한 거 있잖아요. 그 실상은 성남시 지침이에요. 그치, 성남시 지침. 만인이 네. 다 알고 있고 투명하게 공유된 그 지침인데 이재명 지침이라고 하니까 마치 이재명한테만 지시한 뭐 것 독점적인 같지도 뭐 않죠. 네. 이익을 준 것처럼 그렇게 해석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보도한 데가 연합뉴스예요. 나라 녹을 받고 이렇게 반정부 짓을 합니다. 연합뉴스가 태반이 그쪽이랍니다. 한쪽으로 쏠렸대요. 너무 쉽지. 1년에 그 300억씩 이렇게 정부 예산 받으니까 이지고잉 아닙니까? 땅 짓고 헤엄치기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상 무서운 게 없는 거지. 물론 그렇다고 뭐 저기 예산 갖고 뭐 어떻게 핸들링하자 이런 얘기는 아니지만은 적어도 그렇게 편을 들면 안 되죠. 연합뉴스가. 미디어면 언론에 그게 있는데 윤리가 있는데 공정과 객관을 생명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아니 특정 정치 지향을 갖고 있다? 이건 잘못된 거 아닙니까? 민주정부 들어서서 그런 정부 녹을 받는 언론이 특정 정치 편향을 갖는다. 그럼 바로 잡아야 되지 않겠나 싶고요. 정용진의 그 스타벅스 불매 이거는 어떻습니까? 지금 선거 이 국면에서 저는 정용진 씨 문제는 한국의 이제 천민자본주의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네. 본인이 이거 개인 구멍가게처럼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회사를. 네. 그렇게 생각하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관계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지 않습니까? 회사가 흔들린다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이것으로서 한국에서의 재벌 개혁을 해야 되는 이유, 특히 이제 그 재벌의 지배구조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 사회가 느끼는 하나의 좀 분기점이 됐으면 좋겠어요. 결정적으로 말해서 뭐 특정 기업을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기업 하나 정도 망하는 이런 일이 한번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그게 이제 국민 경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기업이라는 전제하에서. 천민자본주의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정용진 씨 같은 경우에는 누가 그런 표현을 썼어요.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삼루타를 쳐서 지가 삼루에 간 걸로 착각하고 있다고. 야, 말이 아주 기가 멋지네요. 막힌 비유입니다. 제대로 진짜. 표현을 예. 잘했네요. 그렇죠. 저기 보세요. 군대 안 갔다 온 사람은 멸공하면 안 되느냐 그러는데 네. 군대 안 갔다 온 곳에도 보면은 그게 정당할까라는 의문이 드는 수준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자기가 그런 식으로 반론을 펼쳐요. 네. 정말 상식이 안 통하는 사람이다. 그런 느낌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뜻 있는 시민들이 이제 스타벅스 불매에 나섰는데, 저희 쓰레기 언론들이 또 엄호하고 나섰습니다. 기프트콘 선물로 여전히 그 스타벅스 상품권이 잘 나간다. 원래 압도적 1등이었어요. 맞아요. 예. 가로세로 연구소 정용진, 윤석열 후보는 같은 수준의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네, 조선일보도 그렇고요. 그렇죠. 예. 또 그 대기업들로부터 광고 받아먹는 그런 언론들도 그렇고요. 아니 세상에 정용진이가 그렇게 난리법석을 피워가지고 그래서 자기 회사 시총 2,200억을 날리고 이런 개망나니 짓을 해가지고 오너 리스크로 인해서 그렇게 회사에 큰 타격을 입혔고 이게 다른 나라 같으면은 바로 그냥 잘릴 사안인데 주주들이 일틀고 일어나요. 근데 여기는 이제 그게 불가능한 구조다 보니까 근데 이튿날 신문들 뭐라고 합니까? 앞으로 멸공 발언 안 하겠다라면서 수습에 나서
수습 맞아요. 수습 같은 소리 하고 있네. 아니, 수습이 안 되는 인간들 아닙니까? 뭔 수습에 나서 사고는 지가 쳐놓고, 그것도 바로 또 몇 시간 후에는 또 다시 또 도발하는 글들을 올립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거는 우리 국민을 우습게 보는 사람이 소비자분들이 저 그렇게 보여요. 소비자분들이 인간으로 만들어줄 필요가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이게 선거 국면에서 저는 좋은 어떤 그런 지렛대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성장 담론 이런 거 할 때 재벌 개혁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한두 곡지가 좀 아니, 그러니까 지금 있었어야 너무 돼서. 사실은 좀 우리 이재명 후보가 중도 또 이렇게 안정적인 이미지 이런 것들을 추구하다 보니까 톡 쏘는 맛 이런 것들을 좀 많이 감추고 계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건 굉장히 좋잖아요. 그 무슨 멸공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 사실 신세계도 보면은 노동자 탄압이 아주 만만치 않은 동네란 말이죠. 야, 북한이 싫어? 멸공하고 싶어? 그럼 너나 공산당 짓 하지 마. 너나 북한 정권이나 할 짓 하지 마. 너 저 3대 세습하고 있잖아. 그렇죠. 똑같은 3대 짓 하고 있죠. 아니, 3대 세습. 아니, 경영과 소유를 분리도 안 하면서 3대 세습. 이게 바로 북한 아니니? 네가 비판하는 북한 아니니? 네가 비판하는 공산당 아니니? 이러면서 좀 치고 나갔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는데. 저런 규모의 주식회사라는 것은 결국은 회사는 다 국민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쵸. 네, 그럼요. 그런 아니, 그러니까 생각을 세상에 가져야 뭐 자기 혼자 성공한 사람이 있다 칩시다. 그 자기 혼자 성공한 겁니까?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고 희생해서 그럼요. 만들어진 성공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갖고 지가 다 독점을 해, 그 공로를. 그리고 그보다 못한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말이죠. 이런 싸가지는 좀 혼을 내줄 필요가 있겠고, 우리 국민들, 시민들의 이런 불매운동이 대선에서 좀 어느 정도 시대정신으로서 구현됐으면 좋겠다. 그렇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바라는 세상이 뭐 그냥 민주당이 계속 집권하는 세상이 아니라 좀 더 나아지는 세상, 갑질 없는 세상, 그리고 또 경제적 평등과 정의가 실현되는 세상,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맥락에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합니다. 이걸 실현할 수 있는 가장 유능하고 또한 경험이 있는 그런 후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주변에서 이제 뭐 중도로 가야 됩니다. 뭐 혹은 뭐 이제 좀 안정적 이미지를 갖춰야 됩니다. 그거 좋은데요. 그것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이재명의 맛을 살리면서 하는 중도와 또한 안정의 이미지가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포용의 이미지도 좋고요. 예. 그런 것들을 좀 자제하라. 뭐 심지어는 이재명의 장점이 자신의 어떤 정당성을 입증하는 토론과 이런 대화인데 이마저도 좀 자제하시라라고 얘기 나오는 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싶어요. 그런 부분 조금 아쉽기도 합니다. 근데 물론 이재명 후보에게 굳이 그렇게 리스크가 될 만한 일은 하지 말라라는 조언도 굉장히 사려가 깊은 조언이긴 한데, 지금 이 국면, 지금 다시 저쪽에서 치고 올라오는 국면에서는 추월당하기 전에 좀 더 확실한 맛을 좀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대장동 관련해서 그것만 갖고 토론하자고 했을 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했다가 후보가 받겠다고 했지 않습니까? 비난을 어마어마하게 받았습니다. 정무 감각이 없는 김용민, 네가 뭘 아냐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후보가 받겠다고 했는데 받겠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예. 이재명 후보가 받겠다고 하셨어요. 난 괜히 욕먹은 거야. 내가 어디가 정무 감각이 없긴 합니다. 경기도 행정감사 그 이제 도지사 사퇴하기 전에도 남들은 다 받지 말라고 했는데 그쵸, 본인이 그쵸. 받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받아봤죠. 대장동 특검. 송영길 대표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래도 받았어요. 송영길 대표 이야기도 좋은 이야기고 맞는 이야기고. 그럼요. 당연한 얘기인데, 그래서 저는 이재명 후보는 제가 한 10수년 동안 봐온 바에 따르면은 당당한 분입니다. 그리고 뭐 하나 거리낌 없는 것이고, 항상 이런 자신이 당할 수 있는 오해와 여러 또 공작에 항상 대비해온 분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돌파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왜냐? 정당성을 쥐고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좀 우리가 지난주보다는 좀 뭐 무거운 마음으로 오늘 방송을 했습니다만, 이번에는 돌파하는 모습을 좀 보이면서 또 이 레이스를 좀 잘하실 더 겁니다. 앞질러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통한 공작, 장난, 이걸 좀 막았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MBN RN 서치. 네. 그것도 그렇습니다만, 아니, 그것도 저는요, 일단 뭐 그게 윤석열이 단일 후보가 됐을 경우, 안철수가 단일 후보가 됐을 경우, 이 두 가지를 놓고 조사하지 않아가지고, 사실 그쵸, RN 서치 그쵸. 그 조사가 네. 킬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공표 금지가 된 거 네, 아니에요? 네. 근데 그 질문 자체는 잘못된 거 아닙니까? 아니, 지금 단일화를 하겠다는 선언도 없는데, 언론이 끌고 가고 있는 거죠. 미리 그렇게 아예 그냥 가상 대결을 붙여가지고 하는 거는, 이거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그쵸. 프레임을 짜는 거죠, 지금. 여론조사 회사가 정치를 하면 낙이 되겠습니까? 이거 정말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지난번에 또 뭐 45%인가 되는 유선 조사까지도 다 오케이 해주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정말. 설문 항목까지 직접 다 개입을 해서 이게 정당한지 정당하지 않은지 이것까지 좀 짚어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성의가 잘 보이지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좀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바뀌어야 되는데 뭐 제도적인 틀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있어요. 너무 아쉬워요. 지금. 정치권에서 좀 나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앞으로 저기 지방선거 총선 때는 얼마나 장난치겠어요. 이런 일 없도록 분명히 좀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그래도 여론조사 공정 그거는 뭐 안 믿으시는 거죠? 안 보는데 오늘 여기 또 들어와가지고 네, 있어서. 근데 뭐 크게 신뢰하지 않아도 된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좀 시간이 좀 오버가 돼가지고. 자, 오늘 함께해 주신 박진영 교수님, 이은영 소장님 두 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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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기